내가 죽으면 이 집은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 어젯밤 11시 방문 너머로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큰일 나잖아.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들으시면 어때? 어차피 말씀드릴 생각이었어. 어머니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해. 치매라니?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 나는 가만히 일어나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대화를 엿듣게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 나이도 70이 넘으셨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지금 안 정리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깜빡깜빡 한다고? 나는 어제 준호가 회사에서 힘들다며 한숨 쉬던 것도 일주일 전 미영이가 친정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하던 것도 다 기억한다. 그런데 정말 집을 미영이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신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30년 동안 제가 모셨으니 당연히 제 몫이라고. 맞다. 내가 그런 말을 했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위로였다. 진짜 유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 머릿속엔 늘 또 다른 아들, 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3년 전 사업이 망의 빚더미에 앉아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아이. 그래서 나는 두 아들에게 어떻게 공평해야 할지 고민해왔던 것이다. 준수는 어차피 빚이 많으니까 집 받아봤자 소용없어. 차라리 현금으로 정리해 빚 갚는 게 낫지. 그런데 현금이 얼마나 있는데? 어머니 통장이 여러 개 있더라고.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뭐라고? 내 통장을 확인했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30년 동안 정성껏 돌본 며느리,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얼마나 있어? 생각보다 많아. 어머니가 평생 모아둔 돈이잖아. 집값까지 합치면 꽤 될 거야. 나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떡을 팔며 모은 돈이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았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참아냈다.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장가까지 보낼 때까지 나는 한 푼 한 푼을 모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며느리한테 집을 주시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신 거야? 그럼 확실해. 어머니가 직접 그러셨어. 30년 동안 고생했으니 당연하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사흘 전 미영이가 차를 끓여주며 이런 말을 했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잖아요. 준수 도련님 대학생 때부터 모셨으니까요. 그래, 고생 많았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따로 사는데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기특하다, 미영아. 그런데 요즘 걱정이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께 무슨 일 생기시면 저희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그때 나는 그저 위로할 생각뿐이었다. 걱정 마라. 이 집은 내가 가져라. 나는 그렇게 말해버렸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칼처럼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며느리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미영이는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언제 정리할 거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라니요. 나는 아직 정정해요. 혈압 빼고는 어디 아픈 데도 없습니다. 준수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야? 그건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겠죠. 내가 직접 말하라고요? 둘째 아들한테 집은 형수한테 넘겨준다고 내가 직접 말하라고요? 나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을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이었나요? 내가 모은 재산이 목적이었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큰아들 준호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효자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준호는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에서 용돈 보태줬던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생활비를 넣어줬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왔어요. 그런 아들이 지금은 내 통장을 몰래 확인하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였어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500만 원을 내줬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할머니가 손녀 등록금 내주는 게 당연하지. 그때 준호가 옆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면서 결국 내 돈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6개월 전에는 미영이가 친정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수술하게 되셔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800만 원이요. 나는 그것도 주저하지 않고 내줬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평생 잊지 않겠다던 며느리가 지금은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밖에는 가로등이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정말 이런 게 인생인가요? 70년 넘게 살면서 정성껏 가족을 돌봤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때 갑자기 둘째 아들 준수 생각이 났어요. 준수는 큰아들과는 달랐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을 지게 됐을 때도 내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네요. 준수야, 돈이 문제가 아니다. 건강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모신 돈을 제가 날려버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 준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형은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계산하고 있는데 동생은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7시에 미영이가 깨웠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평소처럼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식탁에 앉아서 미영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을 차려준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어요. 그 얼굴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연기가 참 자연스럽더라고요. 아니다, 괜찮다.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다녀오실까요? 병원이라니요. 또 내가 아프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군요. 아프지 않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나 봅니다.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아침 드시고 약 챙겨 드세요. 약이라고 했나요? 나는 혈압약 빼고는 먹는 약이 없는데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미영이가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좀 이상해. 평소보다 말씀을 안 하시고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왜 그럴까? 혹시 어젯밤 우리 이야기를 들으신 건 아닐까? 설마.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잖아. 일찍 잔다고요? 나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 들으셨다면 곤란하잖아. 곤란하다고 했나요?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해놓고 들킬까봐 곤란하다는 거군요. 알았어. 오늘 일찍 들어갈게. 엄마 기분 잘 살펴봐. 전화를 끊은 후 미영이가 내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오늘 지은 아빠가 일찍 들어온다고 해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좋아할 거라고요? 내 재산을 노리는 아들이 일찍 들어온다고 좋아하라고요? 그래. 점심은 뭘 해드릴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평소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이 모든 친절이 가짜로 느껴졌거든요. 아무거나 해. 미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평소에 아무거나라는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네, 알겠어요. 미영이가 나간 후 나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예금 통장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나는 항상 통장을 은행별로 정리해서 넣어둬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서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순서가 섞여 있었어요. 이것들이 정말로 내 통장을 확인했구나.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며느리가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나는 통장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걸 보니 정말 미영이와 상의한 모양이네요. 준호 왔구나. 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다. 그래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잔다.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그냥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건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깜빡한다고요? 나는 일주일도 1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말이에요. 깜빡하는 거 없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준호가 미영이를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오늘 준수가 올 거예요. 준수가? 네, 형이랑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해서요. 상의할 일이라니요. 분명히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2시간 후 준수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수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3년 전 사업 실패 후 계속 그런 모습이었죠. 준수야, 왔구나. 밥은 먹고 왔니?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가 만나서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준수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준호가 준수를 데리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수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무슨 일들? 집이나 재산 정리 말이야. 형,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미리 정해두시겠다고 하셔. 정해두시겠다고? 응, 집은 미영이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어. 한동안 조용했어요. 준수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미영이 형수님한테? 그래.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럼 나는? 너는 현금으로 정리해 주실 거야. 그게 너한테도 더 좋을 거 아니야? 빚도 갚고. 형?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를 위로하려던 말이었지. 진짜 유언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준수야, 너도 이해해. 미영이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는 지금 빚도 있고 집을 받아봤자 압류당할 수도 있잖아.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어머니도 그걸 고려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 준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형. 어머니 마음이시라면 뭐. 나도 할 말 없지. 고마워, 준수야. 대신 현금은 넉넉히 줄 거니 걱정하지 마. 두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준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형한테 들었어요. 뭘 들었니? 집 이야기요. 형수님한테 물려주신다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수야. 괜찮아요, 어머니. 형수님이 30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요? 내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런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에 어머니는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나는 평생 두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형제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건 보기 싫다고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했어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야, 준수야.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현실이 뭔데, 형? 너는 지금 빚이 있잖아. 그리고 미영이는 30년 동안 고생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맞아? 형제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수야, 현금으로 받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 얼마나 받는다는 거야?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문제지. 모든 시선이 내게 향했어요.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미영이가 나섰어요. 준수 도련님, 저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시니까. 형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공평하다는 건 글쎄요. 하지만 어머니 결정이니까. 그럼 현금은 얼마나 받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 대충이라도 알고 싶어요. 나는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거든요.
준호가 대신 답했어요. 1억 5천? 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형수는 100억이 넘는 집에다 나머지 현금까지 다 받는 거예요? 준수야, 목소리 좀 낮춰. 형, 이게 말이 돼요? 나는 1억 5천, 형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니까.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시선이 또다시 내게 향했어요. 나는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한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준수야, 내 형수가 30년 동안 고생한 건 알겠는데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준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겼어요. 형수가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 아들로 살았어요. 준수야, 준호가 다그쳤어요. 형, 이게 공평해요? 누나는 집도 받고 현금도 받고 저는 1억 5천? 그럼 내가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어? 저는 사업 때문에 모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형제가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라고 했잖아.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준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냥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위로하려고 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나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였어요. 30년 전 미영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미영이의 정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간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새벽 2시, 나는 일어나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상자를 열면 모든 게 바뀔 텐데 정말 열어도 되는 걸까요? 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30년 전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 색깔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어요.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건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우연히 들었던 미영이의 전화 통화였죠. 30년 전 미영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미영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나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계획이라니요?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응, 시어머니는 완전히 속고 있어.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인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라고요? 걱정하지 마. 이 집은 강남에 있고 땅값도 비싸. 30년만 참으면 다 내 거야. 30년만 참으면 다 자기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혈압도 있어서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럼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요? 준호는 완전히 내 편이야. 내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
바보같이 말이야. 난 이제 미영이로 살면 되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돈, 돈은 걱정하지 마. 이 집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상당할 거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노리고 있었구나. 난 이제 미영이로 살면 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 하지만 30년 후를 생각해봐. 강남 집 한 채에 모든 예금까지. 그러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도 돼. 30년 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 다음 날 나는 미영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메뉴로 준비했어요.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마치 진짜 착한 며느리인 것처럼. 고맙다, 미영아. 에이, 뭐려.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요? 계획의 일부라면서 당연한 거라고 하는군요. 며칠 더 지켜봤어요. 미영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아침마다 정성껏 차려주는 식사, 약 챙겨주기, 말벗해주기까지. 누가 봐도 효부 중에 효부였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일주일 후에 들었던 또 다른 전화였어요. 언니,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뭔가 눈치챘다고요? 응, 나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 혹시 그날 밤 전화 들었나? 맞아요. 내가 들었어요. 어떻게 하지? 만약 들켰다면. 괜찮아.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더 조심하면 돼. 더 조심한다고요? 그래, 알겠어. 더 착하게 굴게.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후로 미영이는 정말 더 착해졌어요. 더 정성스럽게 돌봐줬고, 더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에게 말하자니 믿지 않을 것 같았고, 증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한 채로 말이에요. 미영이가 정성껏 돌봐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것도 계획의 일부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실제로는 잘해주고 있잖아. 30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헷갈렸어요. 미영이의 돌봄이 가짜라고 해도 실제로 받은 도움은 진짜였거든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고, 밤새 간병해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이런 게 가짜 감정에서 나온 거라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고마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속은 척 했어요. 미영이가 30년 동안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 나도 30년 동안 속은 척 연기를 한 거죠. 하지만 어젯밤 아들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구나. 상자에서 다른 것들도 꺼냈어요. 30년 동안 몰래 녹음한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혼잣말하는 소리들을 녹음해 둔 거였죠.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가 흔했거든요. 그리고 미영이가 몰래 내 통장을 확인한 증거들도 있었어요. 통장에 남겨진 지문, 서랍에서 나온 머리카락까지 모든 걸 보관해 두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탐정처럼 살았던 거예요. 아침이 되자
미영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다.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제 도련님 때문에 놀라셨죠? 준수 때문에 놀랐다고요? 놀란 건 준수였는데 말이에요. 도련님은 원래 감정적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요? 미영아. 네, 어머니. 30년 전 이야기 좀 해보자.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30년 전이요?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말이야. 아, 그때요? 그때는 정말 어렸죠. 아무것도 몰랐고. 그때 내 나이가 몇이었지? 25살이었어요. 25살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게 결혼 전에는 집안일을 별로 안 해봐서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날 밤 전화해서 다 들었거든요. 미영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에 온 거야? 네, 물론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계획 같은 건 없었고? 계획이요?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네요. 30년 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면서 뭘 생각했니?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생각했죠. 다른 건 없었고, 다른 게 뭘까요? 이 집이나 내 재산 같은 거 말이야. 미영이의 얼굴이 확실히 변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해봐. 내 재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런 생각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이 드시면서 혹시라도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라고요? 언제부터? 언제부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라고 하는군요. 미영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30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 아니야? 미영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그날 밤 전화 통화 말이야. 전화 통화요? 30년 전 10월 15일 밤 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던 거 말이야.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 어머니, 30년만 참으면 다 내 거라고 했지? 어머니, 그건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니? 30년 동안 속은 척 연기했다고 생각 못했어? 미영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날 밤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럼 30년 동안, 그래, 30년 동안 지켜봤다. 내가 어떻게 연기하는지, 어떻게 내 아들을 속이는지, 어떻게 내 재산을 노리는지.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정말, 정말 죄송해요. 30년 동안 거짓말로 산 게 죄송해? 네. 모든 게 다 죄송해요. 나는 상자에서 테이프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그건 30년 전 내 목소리야. 김미영은 오늘부터 죽었다고 생각해라고 한 그 목소리. 미영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이제 진짜 얘기를 시작해야지. 진짜 얘기요? 너의 진짜 이름, 진짜 출신, 그리고 진짜 목적. 다 말해봐.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표정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빨리 말해. 저는 김미영이 아니에요. 드디어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구야? 저는 박수진이에요. 박수진이라고요? 그럼 진짜 김미영은 어디 있는 거야? 그건 어디 있냐고. 죽었어요.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설 뻔했어요.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언제 죽었어?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오기 직전에 30년 전에 죽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 교통사고였어요. 교통사고? 네. 그런데 우연히 저와 미영이가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영이 행세를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왜? 저는 그때 갈 곳이 없었거든요. 갈 곳이 없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박수진이라는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갈 곳이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박수진이라고 밝힌 이 여자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말해봐, 박수진. 왜 갈 곳이 없었던 거야? 저는 그때 도망자였어요. 도망자라고요? 무슨 도망자? 사기죄로 경찰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사기죄라니요.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군요. 누구를 사기친 거야? 여러 사람들을. 투자 사기를 쳤어요. 투자 사기라고요? 얼마나? 총 5억 정도요. 5억이라고요? 30년 전 5억이면 지금 돈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5억을 사기쳤다고? 네. 그래서 경찰이 저를 찾고 있었고 도망 다니던 중에 김미영을 만났어요. 김미영을 만났다고요? 어떻게 만났어? 저는 그때 가명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미영이와 친해졌어요. 미영이는 곧 결혼한다고 했고, 그래서 미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함께 있었던 거야? 네. 저희가 함께 길을 걷다가 트럭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미영이가 죽고 나서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로 살면 경찰에서도 찾지 못할 거라고. 정말 무서운 계산이네요. 그래서 미영이 신분을 도용한 거야? 네. 미영이 가방에서 신분증과 준호 씨와의 사진을 찾았어요. 그리고 결혼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거고, 네. 처음에는 잠깐만 숨어 있을 생각이었어요. 몇 달만이라고요? 그런데 왜 30년이나? 살다 보니 편했어요. 안전했고, 편하고 안전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좋으셨어요. 지금 와서 좋았다고 하는군요. 거짓말 마라. 나는 그날 밤 내 전화를 들었다고 했잖아. 그건 처음에만 그랬어요. 처음에만 그랬다고요? 언제부터 마음이 바뀐 거야? 1년 후쯤부터요. 어머니가 정말 좋으셨거든요. 제가 평생 만나본 어른 중에 가장. 그만해.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정말이에요, 어머니. 박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계획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고요? 어떻게 믿어? 어머니가 제게 해준 말들, 제게 보여준 사랑들, 그런 걸 처음 받아봤거든요. 처음 받아봤다고요? 내 친어머니는? 저는 고아예요. 고아라고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 사랑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진심이 됐다는 거야? 네, 정말로요. 나는 한참 생각했어요. 이 여자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럼 30년 동안 한 번도 진짜 정체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 말하고 싶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왜 안 했어?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절 미워하실까봐, 미워할까봐 무서웠다고요? 그리고 준호 씨도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봐 준호 걱정도 했다는 거군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박수진이 공황 상태가 됐어요. 어머니, 제발. 준호 씨한테는 조용히 해.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미영아, 뭐 하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다. 미영아,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 어디 아파? 박수진이 대답을 못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나 봐. 내가 대신 답했어요. 아, 그래. 그럼 약 사다 줄까? 괜찮다. 쉬면 나을 거야. 준호가 박수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아, 미영아?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준수가 또 올 거예요. 준수가? 네, 어제 일 때문에 사과하려고 한다네요. 사과하려고 한다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해요? 준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목소리를 높인 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아이예요, 준수는. 1시간 후 준수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준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건 잘못했죠. 정말 착한 아이예요. 형수님도 안녕하세요.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은 일찍 쉬세요. 고마워요. 그때 준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형수님, 혹시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수진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예전에요? 네, 뭔가 익숙한 얼굴 같아서요. 그럴 리가요. 저는 준수 씨를 30년 전에 처음 봤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다면서 어디서 본 것 같았다고. 하지만 준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거든요. 형수님, 고향이 어디셨죠? 부산이요. 아, 부산이요? 저도 대학생 때 부산에 자주 갔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때 알바도 하고. 혹시 1994년쯤에 부산 서면 쪽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1994년이라고요? 그때는 박수진이 사기 사건으로 도망 다니던 때잖아요. 박수진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1994년이요? 그때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역시 착각이었나 보네요. 하지만 준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형수님 목소리도 좀 다른 것 같고, 목소리요? 네, 감기 때문인가요? 평소와 좀 달라 보여요. 박수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 저는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박수진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좀 쉬면 괜찮을 거예요. 박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준수가 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형수님이 정말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네, 뭔가 평소와 너무 다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니도 오늘 표정이 이상하세요. 내가, 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나요? 준수는 역시 눈치가 빨라요. 준수야,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다. 중요한 얘기요? 내 형수에 관한 얘기야. 형수님이요? 그런데 이건 내 형한테도 말해야 하는 일이야. 뭔데 그렇게 심각해요? 앉아라, 둘 다. 두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뭔데 이렇게 심각해요? 너희들이 30년 동안 형수라고 부른 사람 있지? 네, 미영이요. 그 사람이 진짜 김미영이 아니야. 네. 두 아들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이름은 박수진이야. 박수진이요? 그리고 진짜 김미영은 30년 전에 죽었어. 죽었다고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박수진이 그 신분을 도용해서 우리 집에 온 거야. 나는 숨김없이 다 말했다. 두 아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그럼 지금까지 30년 동안 속고 살았던 거지.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 증거도 있어. 증거요? 30년 전부터 모은 증거들이 있어. 그때 박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준호 씨, 당신이 정말 박수진이야?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영이는 죽었어요. 30년 전에. 준호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준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 이제 기억났다? 뭘 기억했어? 형수님, 아니, 박수진 씨. 당신 1994년에 부산에서 투자 사기 친 그 사람이죠? 박수진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준수가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준수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투자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었어요. 그 사기꾼이 바로 박수진이에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내 남편을 속인 사기꾼이 내 며느리로 3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박수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당신 사진을 보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한테서 본 사진과 똑같아요. 준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당시 신문 기사예요. 박수진 나이 25세, 투자 사기로 5억 편취. 기사에 나온 사진과 지금의 박수진이 똑같았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사기꾼이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박수진이 바닥에서 기어 나오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만해.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거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넌 내 남편을 죽인 원수야. 준호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미영이가 아버지를. 그래, 내 아버지가 투자 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그 사기꾼이 바로 내가 30년 동안 아내라고 부른 그 여자야. 준호가 박수진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미영아. 아니, 박수진 씨. 정말이에요? 박수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준호 씨 아버지가 제가 사기친 분 중 한 명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준수가 분노에 떨며 외쳤어요.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아버지 사진도 보고 아버지 이야기도 들으면서 정말 몰랐어요. 그럼 알았다면 어쨌을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집에 오지 않았을 거야? 아니면 진실을 말했을 거야? 박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봐. 만약 알았다면 어쨌을 거냐고. 저는 솔직히 말해. 알고도 왔을 거잖아. 아니에요. 그럼 뭐야? 30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내 재산을 노린 게 우연이야? 박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나중에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나는 비웃었어요.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고?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는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박수진이 무릎 꿇고 울부짖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 감히 못하겠습니다. 다만 30년 동안 어머니께 받은 사랑만은 평생의 은혜로 기억하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혼합시다. 더는 같은 집에 살 수 없어요. 박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도 재산도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제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었고 준수는 이를 악물고 분노의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의 거짓말이 끝났구나. 하지만 이 상처를 치유할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남편의 죽음으로 이어졌던 과거의 상처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준수를 식탁에 불러앉혔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상속 이야기를 해야겠다. 준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다. 건강하시잖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이다. 더 늦기 전에 분명히 해두는 게 맞다. 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저 사업 망해서 빚까지. 진 주제에 상속 얘기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다, 준수야.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강남의 이 집은 준호 내가 살아온 터전이니 내게 물려주고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준수가 소외되면 안 되겠지.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집이 필요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산 기억이 이제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배신, 거짓의 그림자가 그토록 깊게 드리운 것이었지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대신 제 몫은 동생에게 주세요. 저는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 무슨 소리예요? 제가 형의 몫까지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잖아. 내가 가진 건 돈뿐이다. 하지만 넌 아직 젊다.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제가 서로 양보하는 이 순간이 30년의 상처를 조금은 덮어주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상속은 양보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정리하겠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집은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겠다. 그 돈을 똑같이 둘로 나누어라.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가는 문제로 형제가 갈라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준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 생각 없습니다. 형이 지켜왔던 집이잖아요. 차라리 형이 갖는 게 맞습니다. 아니다, 준수야. 재산은 단순히 집이냐 돈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형제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나는 그게 두렵다. 그때 준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집을 팔든 현금으로 나누든 저도 이젠 욕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뜻 따르겠습니다. 저도 형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를 불러 상속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 사이에 재산 문제로 법정 싸움 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나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집을 팔아도 예금을 정리해도 모든 걸 2등분해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작성했고 나는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짓눌렸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모든 게 정리되었다. 내가 떠난 뒤엔 절대로 다투지 마라. 집이든 돈이든 다 부질없는 거다. 너희 형제만 남는다.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만 믿고 살다가 이런 화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준수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형 옆에서, 어머니 곁에서 바로 서겠습니다. 나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 집안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거짓과 욕심이 씻겨 내려가는 듯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우리 아들들 다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놨어. 당신이 지켜주던 집은 팔리겠지만 그 대신 형제의 마음은 다시 이어졌어. 이제 마음 놓고 쉬어도 되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지난날의 분노와 상처 때문이 아니라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재산은 흩어져도 마음은 흩어지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여러분은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